네, 지금 현재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고요. 네. 네, 이명박 당선자의 개표가 지금 현재 94.1% 진행된 상황이죠. 이명박 당선자가 48.4%, 1,073만 표, 정동영 후보가 26.5%, 587만 표를 얻었습니다. 네, 2위와의 표차는 486만 표 차입니다.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민들께서는 변함없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을 위대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매우 겸손한 자세로, 매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저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분열된 우리 사회 화합과 국민 통합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신 정동영 후보, 이해창 후보, 문국경 후보, 이인재 후보, 문국현 후보, 권영길 후보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사 밖으로 나온 이 당선자는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MBC와의 인터뷰에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이 당선자의 행보는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시청 앞 광장을 찾은 뒤 추진력의 상징으로 국민에게 각인된 청계 광장을 방문해 거듭 고맙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어려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당선자는 이어 내일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첫 행보를 앞두고 짧은 휴식을 위해 자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득표율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2배 가까이 뒤진 것으로 나타나자 신당 지도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울 홍은동 자택에 머물던 정동영 후보는 개표가 시작된 지 3시간여 뒤인 밤 9시 20분 당사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나라를 위해서 잘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정 후보는 또 진실의 편에 서서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혀 향후 정치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어 당직자들의 박수를 받으며 개표 상황실을 찾은 정 후보는 선거 관계자들을 얼싸안으며 위로했고 일부 여성 지지자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신당은 별도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선 결과를 겸허하게 그리고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의 여러 의혹 해소와 신뢰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과 상심이 조속히 치유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혀 대립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우여곡절 끝에 나선 세 번째 대선 도전도 또다시 실패로 끝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명박 후보에게 축하 인사도 건넸습니다. 축하 말씀을 전합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지난 정권의 잘못을 확실히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이 만들었던 한나라당의 당원들에게도 혹독한 10년을 잘 견뎌줘서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이번에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치를 계속할 각오를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이회창 후보 측은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신당을 만들겠다는 뜻이라며 내년 4월 총선에서 다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 지역 99.9%의 개표율입니다. 1위 이명박 52%, 2위 정동영 18.9%, 3위 이회창 17.6%. 충북 지역입니다. 99.9%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1위 한나라당 이명박 41.6%로 28만 9,440표, 2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23.8%, 3위 무소속 이회창 24.3%입니다. 충남 99.9%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위 이명박 34.3%, 2위 이회창 33.2%, 3위 정동영 21.1%. 전북 지역입니다. 99.9%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81.6%, 2위 한나라당 이명박 9.0%, 3위 무소속 이회창 3.6%. 전남 99.4%의 개표율, 1위 정동영 78.6%, 2위 이명박 9.2%, 3위 이회창 3.6%. 경북 지역입니다. 98.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위 이명박 72.7%, 2위 이회창 13.7%, 3위 정동영 6.8%. 경남 87.1%의 개표율입니다. 1위 이명박 55.2%, 2위 이회창 21.5%, 3위 정동영 12.3%. 제주 지역입니다. 97.4%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1위 한나라당 이명박 38.6%, 2위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32.9%, 3위 무소속 이회창 15.0%. 네, 전국적으로 개표가 현재 95.2%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 48.5%, 1,087만 4,788표. 민주신당 정동영 26.4%로 592만 5,395표. 3위 이회창 15.1%, 338만 8,813표. 4위 창조한국당 문국현 5.8%, 129만 6,787표. 5위 권영길 3%, 67만 5,067표. 6위 이인재 0.7%, 15만 4,474표. 7위 허경영 0.4%, 9만 1,523표. 8위 금민 0.1%, 17,034표. 9위 정근모 0.1%, 14,416표. 10위 전관 0.1%, 6,779표를 얻었습니다. 시도별 판세를 보겠습니다. 95.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1위 이명박 53.2%, 2위 정동영 24.6%. 부산입니다. 95.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위 이명박 57.9%, 2위 이회창 19.7%. 대구 95.3%의 개표율, 69.5%의 이명박 1위, 이회창 18%, 2위. 인천 지역입니다. 95.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위 이명박 49.4%, 2위 정동영 23.6%. 광주 95.3%의 개표율, 1위 정동영 79.8%, 2위 이명박 8.6%. 대전입니다. 95.3%의 개표율, 1위 이명박 36.3%, 2위 이회창 28.9%.
울산 95.3% 개표율 1위 이명박 54.1%, 이회창 17.4%. 경기 지역입니다. 95.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위 이명박 51.8%, 2위 정동영 23.6%. 전국적으로 현재 95.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은 1위 이명박 52%, 2위 정동영 18.9%. 충북 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95.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위 이명박 41.6%, 2위 정동영 23.8%. 충남 1위 이명박 34.3%, 2위 이회창 33.2%. 전북 지역입니다. 1위 정동영 81.6%, 2위 이명박 9.0%. 전남 1위 정동영 78.6%, 2위 이명박 9.2%. 경북 지역입니다. 1위 이명박 72.7%, 2위 이회창 13.7%. 경남 지역 1위 이명박 55.2%, 2위 이회창 21.5%. 제주 지역입니다. 1위 이명박 38.6%, 2위 정동영 32.9%.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이명박 13개, 정동영 3개 시도에서 1위입니다. 투표율 62.9%, 지금까지 직선으로 치러진 11번의 대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 87년 13대 대선에서 89.2%를 기록했던 투표율은 14대 대선에서 81.9%, 15대에서 80.7%, 지난 16대에서 70.8%로 계속 낮아진 뒤 이번엔 60%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수치만으로 보면 지난 2004년 4월 총선 투표율 60.6%와 비슷해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을 총선 정도의 열기를 갖고 지켜봤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선거 과정이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을 풀어주지 못해 TV 광고나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대대적인 투표 캠페인조차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이슈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선거인데다가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될 만한 요인들도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16개 시도가 모두 투표율이 떨어졌지만 후보들의 강세 지역별로 하락폭이 달랐던 것도 특징입니다. 범여권의 기반 지역인 광주나 전남은 지난 대선보다 10%포인트 이상 대폭 하락했지만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의 강세 지역인 대구와 경북은 불과 3, 4%포인트 정도만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20, 30대와 5, 60대의 후보 선호도가 극명히 갈렸던 16대 대선과는 달리 이번엔 연령별로 선호도 차이가 크지 않아 연령별 투표율은 당락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부터는 만 19살부터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1988년에 태어난 올림픽 둥이들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긴장되면서도 진지한 표정입니다. 되게 설레요. 투표가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했었고. 다르다고 그러면 다르죠. 아니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투표장으로 가는 길에 필리핀에서 온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평소 화목한 가족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며느리와 남편, 시어머니가 모두 서로 다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부모라서 애들 교육 문제, 또 애기 아빠는 세금, 또 우리 시어머니는 뭐 복지 같은 거나 건강 뭐 이런 식으로. 시각장애인인 강신혜 씨도 안내견과 함께 동네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1번 여기다 도장 찍는 겁니다. 2번은 여기다 도장 찍는. 점자로 투표용지를 읽는 게 쉽지 않지만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라서 맨날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맨날 받는 것만 같고 그랬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니까 너무 기쁘고. 경남 거제에선 108살 임금봉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투표소로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임 할머니는 이번 대선까지 모두 11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최명길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가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좀
못 믿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있죠. 네. 예, 그러면서도 이 후보를 찍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표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이명박 후보에게 제기된 많은 의혹들이 보이지 않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준 것은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 5년에 대한 통렬한 심판을 국민들이 기다려왔다는 엄숙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BBK 관련 논란을 따져보는 것은 우선 뒤로 하고 우선 정권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은 대권적 과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이번 선거는 대단히 징벌적 성격의 정권 교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데는, 승리한 데는 경제 살리기에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경제 지도자 이미지가 주요한 원인이 됐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또한 경제를 활성화시켜달라는 여망도요. 현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실망감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에서 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맥락을 같이 할 겁니다. 사실 재산권을 제약한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부동산 거래는 완전히 동결된 상태고요.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이나 세를 사는 사람이나 모두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민심 이반의 큰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급등한 각종 세금이라든지 심각한 취업난 같은 것들은 모두 여권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선거 전전날에 마감된 종부세 자진 신고는 사실 이 대상자들에게는 대단히 감정적인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이었을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금 같은 게 결국 보수 진영이 대반격을 한 그 요인이 됐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실정에 대한 책임, 이걸 더 크게 물은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를 두고 보수와 진보의 대결 같은 그런 분석의 구도를 들이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념적 대결은 사실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를 앞두한 후보의 도덕성 공방 속에서도 사실 국민들은 60 내지 70%가 정권은 교체해야 된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줬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보수의 반격이라고 분석적으로 의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지난 5년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낀 노무현식 리더십에 대한 심적 충격에 대한 반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겁니다. 원칙이라는 명분을 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헌법 소원을 제기하거나 수십 년 정치 관행에서 그냥 묵인되어 왔던 많은 논란을 보면서 야당 후보를 청와대가 직접 고발을 하고 나서고요. 또 선거 막바지까지 기자실 폐쇄를 강행을 하면서 이 기자실 폐쇄에 앞장을 섰던 사람에게 훈장을 나눠주는 것 같던 그런 행태 속에서는 사실상 여권 입장에서는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던 게 사실입니다. 네. 10년 만에 정권 교체 어떤 의미가 있겠지요. 조금 아까까지의 이 개표 97% 가까이 개표됐을 때 48.5%를 득표한 걸로 나왔고요. 이명박 후보 출구조사도 50%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할 경우를 상정해 봐야 될 텐데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과반은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저희 조사나 아니면 타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출구조사를 모두 종합을 해볼 때 이명박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9% 언저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든 국민들은 이번에 한나라당에 과반 정도의 표를 몰아줌으로써 정권 교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은 앞으로 펼쳐질 이명박 특검 국면을 어느 정도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을 가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한나라당이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나갈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신당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앞으로 남은 중요한 정치적 과제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후보 그 득표율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몇 가지 돌출 변수들이 튀어나오고 그때마다 이제 등락을 거듭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크게 지지율에 큰 영향은 못 미쳤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비교적 언론은 좀 상황을 극적으로 보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고 조명은 됐지만 사실 이런 변곡점이 될 만하다고 보아졌던 사건들이 사실상 실제 지지율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난 8월 20일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의 후보로 당선된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당락을 위협할 만한 지지율의 변동은 사실 없었다고 봐도 맞습니다. 가장 낮게 내려갔던 게 김경준 씨가 귀국한 직후에 35, 6%까지 내려갔는데요. 이때도 2위 후보와는 15% 가까운 차이를 보였고요. 당시에 15% 남짓했던 무응답층을 지지율로 판별 분석해서 붙일 경우에는 이명박 후보가 40%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각 당이 희망 섞인 관측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후보의 당선이 흔들릴 만한 그런 지지율의 변동은 사실 한 번도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초지일관 지지율 1위를 지켜오긴 했습니다. 정동영 후보의 패인을 새삼스럽게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요. 이번 선거 구도를 볼 때 정동영 후보가 여당의 후보로서 패배를 왜 했느냐라고 분석하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어쩌면 말씀드린 대로 선거 구도 자체가 여권 후보로서는 누가 나와도 이기기 어려운 힘든 선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신당은 여러 가지 정당 탈색의 과정을 거쳤지만은 국민들은 신당을 열린 후보당의 변형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그림자를 결코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는요.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노무현 후보를 다시 비판을 하면서 차별화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고요. 또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소수의 지지층마저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노 대통령과 확실한 선을 긋지 못한 게 꼽으라면 꼽을 수 있는 정치적 패인일 겁니다. 네, 최명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사남 3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귀국한 뒤 가난 때문에 형제 둘을 잃은 이 후보는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19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옵니다. 1965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면서 현대건설에 공채로 입사한 이 당선자는 5년 만에 이사로 승진해 승승장구하던 1970년 6살 아래인 부인 김윤옥 씨와 결혼해 일남 3녀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이후 27년간 현대그룹에 몸담으면서 셀러리맨 성공 신화를 써내려갔고 1992년엔 정주영 명예회장과 결별하고 민자당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합니다. 15대 재선 의원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큰 좌절을 겪은 이 당선자는 지난 2002년 민선 3기 서울시장에 선출되면서 정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 등 주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명박이란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 공직자가 따라와줘야 되고 이 반대하는 사람이 따라와줘야 되고 우리 서울 시민들의 여론이 따라와줘야 되고 이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지난해 6월 서울시장에서 물러나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 이 당선자는 취약한 당내 기반 속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와의 치열한 경선을 통해 결국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뽑혔습니다. 국민의 후보로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맡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시골 출신 고학생에서 대기업 회장으로 국회의원에서 서울시장으로 수직 상승해온 이명박 당선자는 이제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별명은 미세스 쓴소리입니다. 이 당선자에게 평소에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충고와 쓴소리를 거침없이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아침마다 주로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김 여사의 쓴소리는 이 후보도 꼭 빠뜨리지 않고 챙겨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낙천적이고 소탈한 성격의 김 여사는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이 당선자의 성격을 원만하게 보완해준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평입니다. 꼭 지켜야 할 일들, 또 좀 고쳤으면 하는 일들 이런 거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적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놓으면은 후보님이 아침에 나갈 때 그걸 들고 나가서 차 안에서 보고 저녁에 답이 옵니다. 이 당선자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은 이 당선자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포항 천재로 불리며 서울대 상대를 나와 코롱의 사장 자리에까지 오른 6살 위의 이 전 부의장은 줄곧 이 당선자에게 자극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이 당선자는 슬하에는 딸 셋과 아들 하나를 뒀습니다. 첫째 딸 주연 씨와 둘째 딸 승연 씨는 줄리어드 음대에서 기악을 전공했고 셋째 딸 수연 씨는 이화여대 미대를 졸업했습니다.
아들 시영 씨는 유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째 사위 이상주 씨는 삼성화재 상무보, 둘째 사위 최익은 씨는 서울대학교 병원 전문의이고 셋째 사위는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부사장으로 전경련 회장인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의 조카입니다. 도곡동 땅 주인이 이명박 후보라는 증거가 현재로선 없다는 검찰의 발표가 나온 지 일주일 뒤 이명박 후보는 마침내 박근혜 전 대표를 제치고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됩니다. 국민의 후보로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승리를 맡겠습니다, 여러분. 당원들의 지지는 더 많이 받았으면서도 여론조사라는 복병에 불루를 삼켜야 했던 박근혜 전 대표. 저 박근혜 경선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당원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승복은 했지만 앙금은 남았습니다. 경선 직후 당의 단합을 위해 열린 연찬회에 박 전 대표 측은 불참했고 진정한 화합은 정치적으로 또 누가 과시하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이 화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후 박 전 대표 측과의 갈등은 두고두고 이 후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9월 들어 전선은 청와대로 옮겨졌습니다. 한나라당은 국정원과 국세청이 이명박 후보를 조사하는 등 공작 정치를 벌이고 있으며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이명박 후보와 주요 당직자를 고발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근거 없이 왜곡하고 비방하는 선거용 공세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오래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 대선 100일 전 지지도가 50%를 넘어선 이 후보는 이때만 해도 이념을 뛰어넘는 선진 실용 정부로 2008년 체제를 열겠다고 선언하는 등 여유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는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국정 실패 세력을 유능한 국가 발전 세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9월 말 미국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발표했다가 무산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미지 타격이 커질 수 있었지만 곧이어 남북회담 뉴스가 쏟아지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 후보는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관계에 신축적이란 이미지를 주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로 전세를 만회하려던 신당은 정작 남북회담의 과실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 후보는 국민 성공 시대라는 모토를 제시하며 차별화를 시도했고 지지도도 최고를 달렸습니다. 가난한 시골 아이가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는 성취의 나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기회의 나라,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땀 흘려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국민 성공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하지만 신당 경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승리하면서 선거전은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20%만 잘 살고 80%는 버려지는 2대8 사회를 원하십니까? 저는 돈 있고 땅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약육강식 경제, 이명박식 경제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신당은 공격의 전열을 정비해 국정감사 첫날부터 총공격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BBK 의혹 공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후보 측근들도 신당의 국감 공세가 그렇게 강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건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전공법으로 대하라. 왜냐하면 아닌 걸 아니라고 설명할 길이 참 막연해요. 결국 이명박 후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미국에 있던 김경준 씨를 소환하라고 공식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김경준 씨는 들어와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치 공작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또한 안 됩니다. 이렇게 BBK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출마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이명박 후보가 도중에 낙마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이회창 전 총재는 장고를 위해 잠적합니다. 그리고 3일 뒤 이회창 전 총재는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몸담았던 한나라당을 떠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후보 측근들은 극도의 분노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 실망도 컸습니다. 때로는 참 분노에 가까운 그런 실망이었었죠. 왜냐하면 그분이 한나라당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회창 후보에 대한 공격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격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회창 후보 쪽을 주 전선으로 놓고 그쪽이 좀 공격을 하자. 이 분위기는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공격수가 오랜 인연 등으로 해서 마땅치가 않은 점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회창 바람을 잠재울 사람은 박근혜 전 대표. 화해의 걸림돌이라고 박 전 대표 측이 지목해온 이재호 최고위원을 잠시 내치면서 박 전 대표 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백의 종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 자녀들의 위장 채용 의혹이 불거지고 김경준 씨까지 입국하면서 경선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측근들은 김경준의 사기범 전력을 부각시키기로 전략을 정했습니다. 이 김경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조 전문의 국제 사기꾼인지를 부각을 시켜서 이 점을 국민 앞에 제대로만 인식시킨다면은 오히려 저쪽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이에 김경준 씨 누나 에리카 김은 역공에 나섰고 문제의 이면 계약서가 검찰에 제출됩니다. 신당 측은 연일 신문 광고에 정책 대신 이명박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드디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후보가 김경준과 주가 조작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측근들은 당시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수사 발표를 지켜봤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조사했는 것보다 하기 전보다 더 못한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스러웠습니다. BBK 싸움에서 이 후보는 판정승을 거뒀지만 신당과 이회창 후보 측은 검찰이 진실을 은폐했다며 촛불 시위 등으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강화도 총기 도난 사건과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후 폭풍은 세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당은 마지막 카드로 BBK 특검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에선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동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이 후보 측은 막판 최대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당일 밤 11시 반 이 후보는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면서 동영상 파문을 진화했습니다. 정략적 특검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특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특검법을 전격 수용함으로써 이 후보는 신당이 노리는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고 이후 더 이상의 변수는 없었습니다. 우여곡절로 이어진 이명박 후보의 대장정은 대세론이 당선으로 현실화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이명박 후보 측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격인 6인 회의는 이당선자 친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 박기태, 김덕용, 이재호 의원,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당내 기반에서 밀리던 이 후보에게로 당심을 끌어모으고 경선 뒤에는 박근혜 전 대표 측과의 갈등 수습을 위해 이선으로 물러나 이 후보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당내 분란에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 정무 부시장이었던 정두원 의원은 법여권의 거센 공세를 최전선에서 막아내며 때론 맞불을 놓는 악역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의 입 역할을 충실히 해낸 박형준 대변인은 부드럽지만 전곡을 찌르는 논평으로 대국민 설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 당선자와 맞섰던 홍준표 의원은 당 클린정치위원장을 맡아 여당의 BBK 공세를 차단하는 소방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선 승리의 1등 공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난 1년 동안 모함과 헐뜯음이 검찰 수사 발표로 무관함이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에서부터 이 후보를 보좌해온 강순규 커뮤니케이션 팀장과 임재현 수행비서는 드러나지 않게 승리에 기여한 측근들입니다. 배용수, 송태영, 조혜진 특보로 짜여진 공보팀은 대언론 창구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위원장은 정권 인수 작업을 무난히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새 정부의 첫 인상을 씹어준다는 점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측근 중 정치력을 가진 중량급 인사나 참신한 외부 인물이 임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부에서 발탁된다면 경선 당시부터 이 당선자를 도운 이른바 6인의 멤버 가운데 박희택, 김동영 의원, 최시중 전 한국갤럽 회장과 김용호 전 원내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경제 살리기라는 대국민 메시지에 역점을 둘 경우 의외로 외부 경제 전문가가 영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용을 강조하는 당선자의 성향과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인수위 각 분야 책임자는 정치인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 당선자와 호흡을 맞춰온 외부 전문가가 대거 포진한 한나라당 내 위원회가 인재풀이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 책임자 선택은 집권 초기 당선자의 경제정책 기조를 가늠해 볼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이 당선자의 선택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당선자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오면서도 인수위 구성 등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참여가 정권 초기 요직 발탁으로 이어진 전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인수위에 들어가기 위한 자천타천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이명박 당선자는 청와대 경호팀의 밀착 경호를 받게 됩니다. 근접 경호는 물론이고 폭발물 감시와 의료 지원 외에도 음식물을 검식하는 요원까지 배치됩니다.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딸 등 직계 좀비속도 경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도 자택과 사무실, 내부, 주변, 외곽 등 3단계로 나눠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국가 원수급의 경비에 들어갑니다. 당선자에겐 또 방탄 리무진이 제공되며 장거리 이동 시 전용기나 헬리콥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선 확정과 함께 이명박 당선자는 앞으로 2달 동안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 부처별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는 인수위원회 운영 비용으로 15억 원이 지급됐는데 정확한 액수는 당선자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당선자는 앞으로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받으며 집권을 준비하게 되지만 국무회의 등 정부 공식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과 협의 조율 과정에서 사실상 국정의 발언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외빈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에 이어 관례상 다음 대통령 당선자와도 만나게 되는데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전담 통역인원을 파견해 행사 진행을 돕게 됩니다. 남북 간의 화해 무드와 북핵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새 대통령은 특히 한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와싱턴이 견제하고 반대하는 한 한반도 평화가 오기 힘듭니다. 또 평양이 평화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않는 한 평화가 오기가 힘듭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그 과감한 이 정책을 펴야 합니다. 유례 없이 치열했던 선거 과정에서 생겼던 앙금과 상처를 빨리 잊고 그동안 뒤로 했던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것도 새 대통령의 몫입니다. 새 대통령은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국민을 화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천 가능한 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솔선수범하면서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우리 기업이 아주 자유롭게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또 외국의 기업도 우리나라에 유수한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우리와 같이 협력도 하고 그리고 경쟁도 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은 획일적인 학교 교육보다는 자신에게 숨겨진 다양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변화된 교육 환경을 원했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미 FTA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인들은 말로만 하는 구호성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화계를 살리는 것은 결국 이런 이야기 산업을 살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원작들이나 많은 시나리오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각자가 주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달랐지만 이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모두가 한결같았습니다.